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운명의 순간이 왔다. 1941년 겨울, 경성 종로.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치는 그 밤, 두 전설이 마주섰다. 하나는 조선 주먹계에 살아있는 전설 신마적 엄동욱, 다른 하나는 떠오르는 신성 김두한.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교체를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구경꾼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종로 한복판, 그곳에서 조선의 운명을 가를 결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두 남자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 명은 술 기운에 몸을 맡긴 채 비틀거리면서도 야수 같은 눈빛을 번뜩이는 신마적, 다른 한 명은 꼿꼿한 자세로 서서 아버지의 혼을 가슴에 품은 김두한, 신마적. 그 이름만으로도 경성 전체가 떨었던 남자였다. 조선 주먹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였던 그는 구마적과 더불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였다. 술에 취해 있을 때조차 그의 주먹은 번개보다 빨랐고 그의 발차기는 천둥보다 강력했다. 수많은 도전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경성의 모든 주먹들이 그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앞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자가 서 있었다. 김두한.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주먹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피가 흐르는 조선의 아들이었다. 독립군의 혼이 그의 피 속에서 끓고 있었다. 젊은 놈이 건방지군. 신마적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야수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강자들을 굴복시켜온 그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오랜 세월 단련된 주먹의 소리였다. 어디 한번 해보자. 김좌진의 아들이라는 놈. 신마적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사실 그의 내심은 긴장하고 있었다. 김두한이 보통 놈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두한은 말없이 자세를 잡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감이었다. 조선 독립군의 아들로서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의지였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두 남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구경꾼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다. 조선 주먹계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시작!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두 남자가 움직였다. 마치 태풍이 충돌하는 것 같았다. 신마적이 먼저 공격을 감행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련함이었다. 그의 주먹이 김두한을 향해 날아갔다. 빠르고 정확했다. 조선 최고 수준의 기술이 담긴 일격이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하지만 김두한은 피했다. 간발의 차이였다. 신마적의 주먹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의 압력만으로도 살이 베일 것 같은 강력함이었다. 김두한의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오호! 신마적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 젊은 놈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반응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은 신마적이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주먹 중의 주먹이었다.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연타였다. 좌우 다시 좌. 신마적의 주먹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의 정수였다. 각 주먹마다 다른 궤적을 그리며 김두한을 압박했다. 김두한은 몸을 낮췄다. 첫 번째 주먹을 피하고 두 번째를 막아내고 세 번째에 맞받아쳤다. 젊은 주먹의 속도가 신마적을 놀라게 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중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이런. 신마적이 뒤로 밀렸다. 단 한 발자국이었지만 그것은 상징적이었다. 조선 최고의 주먹이 젊은 도전자에게 밀린 것이었다. 신마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럴 리 없었다.
자신이 밀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젊은 놈이 신마적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럴 수가. 김두한이 정말 대단하군. 서량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긴장과 불안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가 위험에 처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 같았다. 신마적이 진심을 내기 시작했다. 술 기운은 이미 완전히 가셨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젊은 건달이 아니었다. 진짜 강자였다. 자신의 모든 실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대였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신마적의 목소리에 살기가 실렸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지금까지는 그저 탐색전에 불과했다. 조선 최고의 주먹이 보여주는 진짜 실력을 김두한은 곧 보게 될 것이었다. 신마적의 몸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느슨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야생동물 같은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의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마적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두한 역시 만만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다. 신마적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그는 뭔가를 깨닫고 있었다. 아버지가 추구했던 그 무엇을, 조선인으로서 굽히지 않는 의지를. 김두한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순수한 투지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조선인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다. 두 주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중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둘 다 한 발씩 물러섰다. 완전히 호각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마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김두한이라는 젊은 주먹이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도 느끼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상대였다. 재미있군. 신마적이 입꼬리를 올렸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짜릿함, 상대가 강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쾌감. 이것이 바로 진짜 주먹의 매력이었다. 하지만 경험의 차이는 분명했다. 신마적이 기회를 포착했다. 김두한의 허점을 발견한 것이다. 왼쪽 옆구리가 순간적으로 열렸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경험 부족은 어쩔 수 없는 약점이었다. 신마적의 주먹이 날아갔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김두한의 옆구리에 정확히 명중했다. 숨이 막힐 정도의 충격이었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김두한이 비틀거렸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고통이 그를 각성시키고 있었다. 이 정도로 끝날 김두한이 아니다. 김두한은 자신에게 말했다. 아버지 김좌진이 일제의 고문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듯이 자신 역시 이 정도 고통으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신마적은 승리를 확신했다. 젊은 놈이 버티긴 했지만 이제 곧 무너질 것이었다. 경험 많은 주먹의 직감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대들이 저런 식으로 쓰러져 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두한의 목소리에는 굴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 김좌진이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듯이 그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할 수 없었다. 조선인의 자존심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김두한이 움직였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니, 진짜 김두한이 깨어난 것이었다. 독립군의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신마적을 향해 돌진했다. 거침없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공격이었다. 조선 독립군의 피가 흐르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모함이었다. 이것은 계산된 공격이 아니었다. 순수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신마적이 당황했다. 이런 공격은 예상하지 못했다. 기술이 아니었다. 기량도 아니었다. 그것은 혼이었다. 조선인의 혼이 김두한을 통해 분출되고 있었다.
김두한의 주먹이 신마적을 향해 날아갔다. 신마적이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턱에 정확히 명중했다. 신마적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으아! 신마적의 몸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김두한의 공격이 이어졌다. 두 번째 주먹이 다시 턱을 강타했다. 이번에는 더 강력했다. 신마적의 눈이 흐려졌다. 의식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이럴 리 없었다. 자신이 신마적이었다. 조선 최고의 주먹 중 하나였다. 하지만 김두한의 연타 앞에 그의 자존심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세 번째 타격이 왔다. 이번에도 턱이었다. 정확하고 강력했다. 신마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조선 주먹계의 전설이 젊은 도전자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쿵! 신마적이 쓰러졌다. 조선 주먹계의 전설이 젊은 도전자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 골목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신마적이 쓰러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두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승리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다. 신마적은 분명 존경할 만한 강자였다. 그런 상대를 이기는 것은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김두한을 향한 환호성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새로운 영웅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김두한, 김두한.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서량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신마적은 땅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김두한의 마지막 연타에 완전히 KO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인정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대교체였다. 구시대의 강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김두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진정으로 조선 주먹계에 각인되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두한은 신마적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승리의 여운을 즐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상대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라고 생각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마적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붕대로 감싸진 얼굴에는 패배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절망이 아닌 깨달음이 있었다. 왔구나. 신마적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하지만 원망의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어떤 담담함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김두한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김두한다운 모습이었다. 강하지만 오만하지 않은, 이기고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뭐가 죄송해? 신마적이 쓸쓸하게 웃었다. 정정당당하게 진 것을. 오히려 고맙다. 이 늙은이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깨닫게 해줘서 말이야. 신마적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패배를 통해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다. 신마적의 고백이 이어졌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자의 위치를 이용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 같은 놈이 조선의 주먹이라고 자부했다니. 참으로 부끄럽다. 김두한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진정한 참여는 그 자체로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신마적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쩌면 그의 주먹보다도 더 강한 것일지도 몰랐다. 김두한. 신마적이 김두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광기가 아닌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다. 종로를 부탁한다. 나 같은 늙은 주먹이 지켜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조선인다운 의리로 지켜달라.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식이었다. 신마적이라는 전설이 김두한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순간이었다. 김두한은 신마적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저와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김두한은 신마적을 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강자의 품격을 김두한은 알아보고 있었다. 함께 종로를 지키며 진정한 조선인다운 주먹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형님의 경험과 제 의지가 합쳐진다면. 하지만 신마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아니다, 김두한.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어. 왜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신마적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김두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 고향, 평양으로 돌아가겠다. 신마적의 결정은 확고했다. 김두한이 아무리 만류해도 그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에서 김두한은 신마적의 진정한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형님, 김두한,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다. 신마적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다. 종로를 부탁한다. 하지만 나처럼 힘으로만 다스리지는 말아라. 진정한 의리로 조선인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달라. 이것이 신마적이 김두한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패배자가 승리자에게 주는 값진 조언이었다. 김두한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계승자가 되었다. 신마적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올바른 것들만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며칠 후 신마적은 정말로 평양으로 떠났다. 경성역에서 기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한편 조선 곳곳에서는 일제의 억압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젊은 남성들은 강제징용에 끌려가고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갔다. 그런 가운데 종로 한성권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기생 아이란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중국으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5,000원. 그까짓 돈이 뭐가 그리 큰 돈이라고. 아이란의 눈에는 절망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5,000원. 당시로서는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큰 돈이었다. 아버지의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딸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아이라나, 연인 문영철이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그 역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런 거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5,000원은 천문학적 숫자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 문영철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말과 달리 그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했다. 5,000원이라는 거금을 구할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영철 오빠. 아이란이 문영철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5,000원이 그리 쉬운 돈인가요? 아이란의 물음에 문영철은 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절망적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믿어줘. 반드시 해결해보겠다. 문영철의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간절하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돈을 벌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문영철 같은 젊은이에게는 더욱 그랬다. 밤이 깊어갔다. 한성권본에는 슬픈 가야금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한이 담긴 그 선율은 아이란과 문영철의 마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아픔이 그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이란의 사연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일본의 수탈 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경제는 파탄났고 많은 조선인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특히 도박은 절망적인 현실을 잊기 위한 마지막 도피처였지만 동시에 가정을 파탄내는 독이기도 했다. 아이란의 아버지 역시 그런 시대의 희생자였다. 하지만 희생자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딸을 중국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5천 원이라는 빚을 갚을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이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변명하려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일본 놈들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란은 여전히 중국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고 문영철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영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김두한. 신마적을 이긴 김두한이라면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두한과 자신의 관계가 그리 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5천 원이라는 거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문영철은 고민에 빠졌다. 자존심을 버리고 김두한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란을 중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문영철은 결심해야 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했다. 한편 김두한은 신마적과의 결투 승리 이후 종로에서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신참이 아니었다. 조선 주먹계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김두한의 마음은 무거웠다. 힘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마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정한 의리로 조선인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달라. 그것이 바로 김두한이 추구해야 할 길이었다. 단순히 강한 주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 김두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신마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앞에는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마적과의 대결, 일제와의 항거, 그리고 광복 이후의 혼란까지. 하지만 김두한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아버지 김좌진의 피가 흐르는 그에게는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었다. 1941년 겨울밤 신마적과 김두한의 결투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이제 조선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신마적은 평양으로 떠났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김두한은 종로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구마적이라는 최종 보스가 아직 남아 있었고 일제라는 더 큰 적도 도사리고 있었다. 아이란과 문영철의 사랑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5천 원이라는 거금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다. 과연 문영철이 사랑하는 여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였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김두한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을 존재가 될 것이었다. 야인 시대, 그 치열했던 시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두한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고 조선인들의 꿈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두한이 서 있었다.